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갓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로 돌아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타스틱한 점심시간이에요. 어디서 났어요? 그 피아노 덮개로 쓰던 거 걷어오신 건가요? 피아노 덮개가 아니라 일단 뭐 식탁보라고 오해하시는데 스카프 예. 맞습니다. 스카프예요? 스카프예요. 네. 남자 스카프가 그렇게 길게도 나오나요? 이런 또 이 뭐라고 할까 이런 그 고정관념. 남자 것도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엘레강스하죠. 조선시대 때 그 세금으로 된 면포 있잖아요. 안동포 그거 어디 잘라온 것 같은 느낌. 안동포를 잘라. 아니 K3하천이면 K 궁형도 당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재밌다. 서킹 교수님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그러게요. 평소하고 다른데. 원래 네. 좋아요. 마음에 속 들었어요. 지금 방금 멘트 마음에 속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K궁형. 오늘 옷도 굉장히 예전하고 다르게 예. 위아래 갇혀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 이제 카메라에 안 찍히니까 그렇습니다.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좀 그랬는데. 위아래 위아래 이제 같이 해보려고.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자,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주제가 이런 얘기 같이 나누면서 좀 위로도 받고 네.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믿음도 다시 한번 다져보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희망을 품게 되는데, 자 오늘 역사 속 의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재난 때마다 등장하는 의인들, 또 우리 지난 이태원 참사 때도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 중에요, 두 분은 어떤 분이 이렇게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거기 이제 그 카메라에 찍혔던 분 가운데 이제 그 경찰 정복 입으신 분이 예. 그 목이 터져라, 지금 여기 위험하다, 저도 사람 봤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경광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힘이 안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 역할에 그 맞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 역할 이상으로 자신이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로운 행동을 보여주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정한 거죠. 왜냐면은 본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봐도 아마 그 입장 바꾸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냥 맡은 일만 딱 하고 많은 사람이 있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느 쪽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네. 그걸 한번 다시 되물어 보고 싶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이태원에는 이제 미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도 그 증언에 따르면은 흑인 한 3명이 그 사람들을 거의 무 뽑듯이 쑥쑥쑥 한 30명 정도를 뽑아냈다. 그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 KC 소속 병사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접하지는 못하지만 이 뭐라고 할까 이 수습에 예. 최대한 지금 협조를 하라라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02.7이 그 AFN 이글이라고 해서 주한미군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커뮤니티에 봉사를 하라, 도움을 주라.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커뮤니티에 도움을 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기 지금 파견 와 있는 거지만 그들은, 하지만 결국 여기 와 있는 동안은 우리 공동체도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함께 힘쓰는 거 당연한 거고, 또 그런 거를 그 지휘관 차원에서 전달하는 것도 참 보기 좋은 일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피해자까지 포함해서 그 상황에 처음에는 사실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양쪽에서 밀리고 또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따지는 거는 또 혹은 그 탓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알고 있고 또 고마워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 목숨도 위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인이죠.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게 비극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고자 뛰어다녔던 사람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역사 속 의인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뭘요? 오늘은 어떤 분부터 이야기를 할지 가위바위보. 할 거야. 자, 가위바위보. 내가요. 예, 도박을 못해요. 하지 마시고요. 자, 도박은 하지 마시고, 가위바위보는 도박이 아닙니다. 자, 하나, 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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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보. 어? 뭐 하시는 거야? 보. 이야, 이번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무승부 나오는 가위바위보 정말 한 10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일 작가님이 이기셨고요. 오늘 네. 박광일 작가님 먼저 말씀해 어렸을 때 주시겠습니다. 싸움 잘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역사 속의 의인을 찾는데 사실 이 코너에서 역사 속 의인에 대한 의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분 나왔습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지켰던 손홍록 안의 선비 같은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실록을 지켰다고 하면 그때 이제 그 전주 사고에서 어. 따로 옮겨가지고 그거를 조선왕조실록을 지켰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쟁 통해 그 문화재가 훼손될 뻔했는데 그렇지. 그거를 또 그 얘기를 막아냈던 했었지. 분들도 있었고요. 예, 폭격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김영한 장군 같은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세상이 이익에 의해서 또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는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을 이제 드물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서양에서 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조금 특이한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건국에 공로가 있을 경우에 훈장을 주거든요. 예. 근데 그 훈장을 받은 일본인이 딱 2명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나라의 건국 훈장을 받은 일본인이 2명 있다. 2명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박열 선생의 부인이었던 가네코 히미코 분인데 예. 그러니까 이분을 제외하고 또 한 분이 조금은 독특한 분이라는 점에서 그분을 소개를 한다라면은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양심이 무엇이고 더불어서 의롭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조 히데키는 아니겠지. 도저히 느낀 거죠. 멍청한 전략으로 패전으로 이끌어 자국의 나라를 패전으로 이끌어 한국을 독립시킨 공로. 그거는 무타쿠치 레냐라고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의롭다라고 평가를 할 때는 의도도 좋아야 되고 또 결과도 좋아야 되고 그렇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도가 탁월했다라면은 오히려 의인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후세 다츠지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후세 다츠지 또는 발음에 따라서 후세 다츠지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치지.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관동 대지진 얘기를 하면서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분들을 무료로 변호했던 인물이 바로 후세 다츠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박열을 무료로 변호했던. 네. 그런. 그래서 계속 관동 대지진 이후에 관련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났다면 단순하게 에피소드로서 그때 우리를 생각했던 일본인이 있었다 정도로 느껴지겠습니다만 이 후세 다츠지는 자신의 일생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같이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독립운동가라고 했던 것들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있었나?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의로움의 값어치는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높은 위치에서 그렇죠. 위계를 나눈 거죠.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겠다. 예. 그런 의미라면 조금은 낮을 텐데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느낌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 동지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건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어떤 그리고 내 양심을 지키는 문제다라고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의 일생을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메이지 법률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됐었는데 당시 이제 좀 딜레마에 빠지는 사건 하나를 이제 맡게 됩니다. 딸하고 어머니가 이제 생활고를 비관을 해서 자살을 하는데 어머니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딸도 나이가 좀 있다는 점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법률에 따르면은 검사로서 이 어머니를 살인 미수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딸을 죽인.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로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한 명이 살아남았다고 그 사람한테 살인죄를 물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나 이 검사 노릇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로 이제 전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로 전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건이 이제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사회적으로 약자, 소외받은 사람을 좀 도와주는 그런 어떤 법률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에 영향을 끼쳤던 또 하나의 이유가 그 메이지 법률
법률대학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뭐 조수왕 선생 같은 경우도 이 학교를 다니기도 했었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한국인 그다음에 당시 대만인이라고 표현되는 중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선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 일본의 제국주의가 조금 침탈이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동시에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가 처음으로 이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당시 일본 내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야마구치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변호를 했지만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방향을 이제 맞춰 나가게 되는데요. 일본 제국주의가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탄압했었죠. 굉장히 가혹하게 탄압했죠.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초반으로 놓고 보면 조선인보다 더 가혹하게 그랬죠. 탄압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관련된 뭐 쌀소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농민들을 어떤 변호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 내 어떻게 양심적인 법률가로서 활동을 했을 이 후세라는 인물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있는데요. 1911년에 글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 글이 바로 뭐냐면 조선의 독립운동의 경위를 표함. 이게 1911년 그러니까 국권 피탈당한 지 1년 뒤에 이 글이 나온 거예요. 11년. 예. 1911년.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는 발칵 뒤집혀서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서 이제 바로 경고가 날아가고 동시에 이제 감시가 붙게 되는데요. 3.1운동 8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조선에서는 그 소식을 들었고 아니 우리를 이해해주는 일본인이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큰 감동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 한 7, 8년 사이에 그 후세의 활동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19년 즈음에 3.1운동을 보고 후세 역시 한국인이 독립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민족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후세를. 그래서 한국의 한 11개 단체에서 이 공동으로 모금을 해갖고 후세를 불러다가 이제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강연회를 열었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자신이 평소에 피력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세계사의 문제이고 때에 따라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심 약자에 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나는 이 재판을 살펴보려고 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뭐 연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약한 사람이고 핍박받으면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1923년 즈음에 이제 그 한두 번 더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7월 달에 이제 방문을 끝내고 돌아갔는데 23년 9월 1일 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아, 그때가 관동 대지진.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실은 한국인들과의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결심을 하고 돌아온 상황에서 관동 대지진, 관동 대학살이 벌어진 거죠. 아, 조선인들이 아주 끔찍하게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미즈노 렌타로를 중심으로 했던 일본 강요들이 움직여서 사실은 유언비어를 조장해갖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더 희생을 시켰던 거였거든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렇습니다. 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세 같은 경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법 조단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진상조사에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진상조사에 들어가서 그 몇천 명에 이르는 조선인의 희생자 그리고 이 희생자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서학 명의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독립신문 저기 사장이 와서 이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6,661명이라고는 숫자가 정확하게 일단은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천 명에 이르는 이 희생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이걸 조사를 하고 밝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당국에서는 당연히 방해를 하고 그러겠죠. 발표조차도 금지를 하게 하는데요. 이때 이제 이 비참한 상황에서 후세 다치지가 남긴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문장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무서운 인생의 비극입니다. 특히 그중에는 조선에서 온 동포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저는 애도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 추도하더라도 조선 동포 6천의 영령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슬퍼하는 1,000만 개의 추도의 말을 늘어놓더라도 무념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추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포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이긴 하지만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또 더불어서 자신과 같이 활동하는 그런 어떤 동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학살에 대한 문제를 결국 조사를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나중에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는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를 변호하게 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관동 대학살에 굉장히 분노했던 의열단원이 한 분 있습니다. 예. 김지섭 의사라고 예. 밀정의 그 영화 밀정의 주인공 공유 씨가 맡았던 그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예. 이제 그 김지섭 의사도 결국은 제국 의회에 폭탄을 던지러 왔다가 실패하고 이제 잡히게 되는데 이 김지섭 의사의 변호도 이분이 이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든 뒤에서든 결국은 한국인들이 피압박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변호를 했지만 결국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일본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왜 당신은 일본의 이익에 따르지 않고 조선의 이익을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을 했을 때 이때 이제 후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파시즘이다. 나는 파시즘하고 싸우는 거지 일본 정부랑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파시즘을 벌인다면 나는 일본 정부를 도울 의도가 있다라고 다른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은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반파시즘 그러니까 어떤 그 폭력과 독재에 반대를 하는 거지 거기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1953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 그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명의 승리자 박열 그다음에 관동대지진 백석틀의 진상 이런 글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옮겨갔던 그 어떻게 보면은 의인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그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이제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이 있고 이 소설은 이제 워낙 대작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건의 주인공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일본 지식인 청년인데 이게 핍박받고 있는 중국인들, 조선인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뭔가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근데 이제 끝내 자기는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쓸쓸하게 소련에서 소련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길고 그 안에서 제목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게 안에서 설명되지는 않는데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주인공이 끝까지 그렇게 저항하고자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일본인인데 일본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지금 일본 제국이 하고 있는 일이 인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변호사분도 후세. 네, 결국 인간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런 인생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사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기 이제 그 후세 변호사를 박열 영화에서는 야마노 우지라는 일본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죠. 근데 그 야마노 우지가 자전차원 엄복동에도 나오거든요. 예. 완전 달라. 엄복동이 지고 있다 됐어. 저게 같은 배우가 맞나? 본 분들이 굉장히 좀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엄복동.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보겠습니다. 엄복동이 지고 있다 됐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의인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인 신분으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았던 인물 방금 설명해드렸습니다. 후세 다츠지. 또 한 명의 인물 독립운동가인 이분의 아내였던 가네코 후미코인데요. 이준익 감독이 만든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이재훈 씨가 맡아서 열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동주, 2번 박열, 3번 사도. 힌트. 영화 이거 안 보신 분은 보세요. 그 영화 그 가네코 후미코가 이제 부인이잖아요. 예. 박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바쿠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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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힌트 바쿠요르였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원 정지찬의 널 생각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 모시고 역사 속 의인들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형숙님께서 박광일 작가님을 허지웅쇼에서 만나는 건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듣는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해도 빠르고 설명을 진짜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극찬이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민정님께서 허지웅쇼 입문 2주차 역사 코너 재밌어서 정주행 중이에요. 보는 라디오는 처음인데 야, 썬킴 교수님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네요. 어떤 이미지요? 엄청 샤프하시고 멋쟁이시네요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가 아까운 얼굴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제 제가 먼저 TV에 데뷔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쏜사마가 돼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배영준 씨가 이제 그 자리를 잡지 못했겠죠. 우리 이제 그 영상을 담당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헌준 씨께서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 각 세 인물의 비율에 맞게 지금 다시 돌아갔습니다. 방금 클로즈업 됐을 때가 정확한 썬킴 교수님의 원래 이제 머리 크기죠. 그렇죠. 자, 머리 크기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이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머리에 한번 둘러보세요. 6칸 이상이 되면 대두, 6칸 이하면 소두예요. 대체 집에서 그걸 왜 하고 있어? 심심하니까. 알겠습니다. 김선영님께서 굉장히 다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좀 해주셨어요. 다급하게 김선영님께서 아까 우리 작가님이 한참 설명해주고 계실 때 왔던 문자예요. 썬킴 쌤 집중 핸드폰 좀 보지 마시고요.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자료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본 거네요. 핸드폰이 전화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검색. 알겠습니다. 집중 좀 하세요. 장세정님께서 박광일님 저희 조카가 박광일 쌤 너무 잘생겼다고 이상형이래요. 우리 조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빰빠라밤. 자, 사모님께 한 말씀 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님이 대학생인데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훈훈한 가운데 우리 썬킴 선생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주실지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식당에 가면은 웬 청나라 관리 동상이 가게마다 서 있어요. 청나라 관리? 특히 식당이든지 가게. 청나라 관리면은 포청천도 아니고 누굴까? 포청천은 옛날이고. 예. 보통 이제 그 식당에 가면 관우상이 있고 그렇죠. 관우상이 있는 데가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점포, 상점에 가면은 웬 청나라 관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호설암이라는 호설암. 중국 청 말기의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신으로 이제 추앙받는 인물인데. 이젠 재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재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 재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나쁜 이미지 갖고 있는데 그 자기가 번 돈을 다 백성을 위해서 돈을 다 쓰고 결국엔 목숨까지 이제 바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호설암이 이제 누구냐면 1823년에 지금 안후이성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버지도 정말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호설암 호시잖아요. 설암아. 지금 저 항저우 가면은 먼 친척분이 이 은행을 하고 계시는데 가가지고 네가 좀 사정을 해서 거기서 일을 좀 해라. 융통을 받아오라는 게 아니라 가서 일을 취업을 해달라고. 이 시골에서는 도저히 내가 너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다. 미안하지만 떠나라. 가서 항저우 가서 큰 도시니까 분명히 먹고 살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먼 친척이니까 분명히 받아줄 것이다. 해서 찾아가요. 그래서 항저우에 있는 그 호시 먼 친척 집이 하는 은행을 찾아갑니다. 전장이라고 했거든요. 당시에 그 중국 은행을. 그 돈 전자에 그냥 그 무슨 집 장자 써가지고. 가가지고 노냐? 저기 아저씨 저기 먼 친척인 호설암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은행도 이렇게 노크를 원래 했어야 되나 보죠? 해죠. 그렇군요. 전통이에요. 문도 열리고. 역사 시간에 거짓말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취직이 되는데 그냥 정말 집사가 아니라 심부름꾼 마당 썰고 이런 걸 한 거야. 그게 어디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을 본 거야, 이 호설암이요. 곁눈질로. 그렇죠. 뭔가 지금 주고받는데 물건을 안 맡기고 신용이란 거를 한번 믿고 사람을 돈을 빌려주고 다시 이자라는 걸 받고 다시 갚아주고 이 시스템을 본 거예요. 저게 나중에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당을 쓰면서 계속 본 거야, 이 돈 거래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승진해가지고 사환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왕유령이라는 유학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저우에 있던 유학자인데 정말 그분도 찢어지게 가난한 유학자였어요. 지금 베이징으로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노잣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장 은행에 찾아온 거죠. 호 씨가 운영하는. 여보시오. 내가 과거 지금 평양이란다. 평양이요? 베이징으로 내가 지금 과거를 보러 가야 되는데 예. 노잣돈이 없어. 근데 뭐 맡길 건 없고 500냥만 꿔주시면 내가 꼭 갚겠어. 이자 쳐가지고. 야, 왜 돈이 없으면은 이자가 맡길 게 없으면 담보가 없으면 돈 못 빌려줘. 내가 뭘 믿고 당신한테 500냥을 빌려준단 말이야. 어쩌지 내가 베이징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터벅터벅 나가요. 이때 이 호서람이 딱 저 사람의 관상을 본 거예요. 아 관상을 봤어요? 아, 그러니까 관상을 봤다기보다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따라간 거죠. 저기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저라도 빌려드리고 싶어. 방법이 있으면 빌려드릴 건데 정말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잡아요. 그 왕유령이 호서람을. 너 지금 이 전장에서 일하지? 네. 네가 대신 좀 돈 좀 꿔주면 안 되겠냐? 제가요? 네가 신용으로 좀 꿔달라고 500냥만. 너의 신용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내가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꼭 내가 돈을 갚겠다. 제발 좀. 제발. 물 꿇고 사정을 하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 월급 다 담보로 잡히고 500냥만 빌려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월급과 신용을 담보로 이 호서람이 돈 500냥을 빌려요. 그리고 왕유령한테 줘요. 그래요. 꼭 합격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얼마쯤 걸리십니까? 3개월이면 충분하다. 얘야. 3개월 꼭 돌아오세요. 간다. 짤찌엔 하고 베이징을 떠나요. 그래요. 왜 정말 하루가 멀다고 기다렸겠죠. 예. 와야 되는데. 근데 3개월이 지나고 안 온 거예요. 왕유령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보증을 서준 건데. 보증 서준 거죠. 예. 연대 보증을. 예. 안 와 3개월. 당연히 그 먼치 쪽도 야 네가 지금 책임지고 그 500냥 빌려줬는데 안 오잖아. 네가 책임져. 나가. 나가라고? 쫓아내요. 이름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 왕유령. 여기 다 그래 지금 왕유령 설암 다 지금 이름들이 다. 본명이에요. 예. 이제 쫓겨나가지고 호서람이 이제 거린 생활을 하는데 예. 거린 생활을 하는데 6개월 후에 다시 항저우로 왕유령이 돌아옵니다. 아 6개월 후에. 과거에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여러 서류 처리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유령이 봐요. 호서람을. 너 왜 쫓겨났냐? 선생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저 쫓겨났다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일이 늦어져가지고 내가 3개월 더 체류를 했다. 베이징에서. 너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겠니? 아. 그때 이 왕유령이 과거 합격한 다음에 뭐로 부임을 했냐면 지금 항저우가 있는 절강성의 재무부 장관으로 내려온 거야. 아 재무부 장관으로. 그렇죠. 너 돈 다룰 줄 아니까 너 그러면 지금부터 내 밑에서 절강성에 있는 모든 재무 담당은 네가 해라고. 대박. 인생 역전된 거예요. 돈은 갚았나요? 돈 갚았죠 당연히요. 아 그래요. 갚고 절강성의 모든 돈을 주락펴락하는 인물이 됐어 호서람이. 다행이다. 그런데 마침 그때 1850년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우리 형이 예수님이에요. 이 홍수 전에 태평천국의 난이 터집니다. 태평천국의 난이 터졌어요. 당연히 청나라 정부에서는 진압을 이제 시도를 하죠. 이제 거물급 태평천국의 난이 그때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모든 민난 중에 가장 대규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태평천국이란 나라를 상하이를 중심으로 난징을 중심으로 이제 베이징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그 진압군을 보냅니다. 그 좌종당과 이제 이홍장 등등을 보내는데 이홍장. 네. 그 이홍장. 그렇죠. 시모노세키에서 총 맞은 그 이홍장. 이제 이 절강성의 전투를 벌일 때 일단 좌종당이 와가지고 그 호서람에게 얘기를 해요. 지금 진압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가 지금 그 돈을 좀 꿔주면은 내가 큰 도움을 받고 나중에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 해가지고 일단 호서람이 좌종당에게 엄청나게 군 지원을 해줘요. 예. 쓰십시오 일단.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십시오. 예. 해서 진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난이 진압이 된 다음에 좌종당이라는 인물과 이홍장이 권력 다툼을 벌이게 돼요. 결국에는 권력 다툼에서 이홍장이 승리를 하는데 아니 좌종당이란 인물 지금까지 저렇게 파워를 유지했던 건 배경이 돈인데 돈은 누가 되는 거야? 네 뒤에 호설암이라는 지금 재벌이 돈을 대고 있습니다. 호설암 내가 저 인간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잠깐 질문이 있는데 재무부 장관 밑에서 이제 그 담당자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무 담당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재벌이 됐어요? 아, 국영은행을 운영을 했어요. 은행을 운영하면서 국영은행을 운영하면서 나라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 받고 이런 식으로. 이자 노름으로 이자 노름이라니. 이자 재테크. 그랬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이 야. 이렇게 그 국립은행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대 최고의 재벌이 되었다. 그렇죠. 예. 요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때부터 이제 의인이 됐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치료를 못 받고. 그러니까 지금 국립 나름대로 절강성인지 국립은행장 성립이지만 국립은행장이지만 번 돈 가지고 다 어디다 쓰냐면 자기 개인으로는 단 한 푼도 안 써요. 저희 돈이 없어가지고 약이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아서 죽는 저 백성들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라에서 번 돈 가지고 난 약국을 열겠다. 이 약국은 무료로 운영할 것이다. 라고 해서 호경여당이라는 국립 약국을 열어요. 약국을 열었다. 지금도 있어요. 항저우에 호경여당을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약을 제공을 해요. 여허. 제공을 해요. 그리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영국에서 예. 중국산 누에고치를 엄청 이제 수입을 해갔던 때였거든요. 누에고치를. 누에고치 실크 만든다고. 예. 근데 엄청나게 헐값으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영국 상인들이. 일단은 중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뭐 얼마 원어치가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예. 2,000원에 헐값에 파는 거예요. 영국 상인들한테.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호소람이 본 거네. 여보시오. 지금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왜 영국 상인한테 이거 2,000원에 넘기는 것이오 지금. 지금 아들이 아파가지고 지금 당장 약값이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000원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오. 왜 덤핑을 했냐? 덤핑 왜 하냐. 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 다 털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10,000원에 사겠소. 영국 상인한테 팔지 마시오. 자, 10,000원. 그러니까 국영은행 돌리면서 자기가 벌었던 돈 있잖아요. 예. 싹 다 10,000원 원가대로 다 자기가 구입을 해요. 영국 상인들은 뭐야 이거 왜 누에고치 안 팔아? 다 지금 호소람이라는 사람이 사갔는데요. 호소람, you. Hey, what's your name? My name is 호소람. 방금 알고 호소람 찾아가서 물어본 거 아니었나요? 뭐라고? 통성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의지. 누에고치 내놓으라고 원래 2,000원에 우리 사갔으니까 2,000원 내놓으라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 2만 원 내라. 지금까지 우리 청나라 백성들에게 입힌 피해까지 다 보상하라고. 그렇지. 이걸 1년 동안 딜을 해요. 영국 상인이랑 호소람이랑. 이때 빵! 뭐가 터지냐면 영국이 더 이상 청나라로부터 누에고치를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탈리아에서 롬바르디아, 즉 밀라노에서 있던 그 뽕밭에서 난리가 누에고치가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아하. 호소람, we don't need your 누에고치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홍장이 들은 거야. 이용장이 들었어요. 야 지금 호소람이 지금 다 빚을 졌다면서 지금 나라 돈이라며. 지금 그러면은 호소람 돈 없는 거네 지금 은행 금고에. 요때다. 내 라이벌인 좌종당한테 돈 된 거 너 한번 당해봐. 해서 소문을 낸 거예요 이홍장이요. 어이 절강성 주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국립은행에 돈 맡기셨죠? 지금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은행 그 창고에 금고에. 예. 진짜로? 진짜마? 왜시마? 찾아가 보니까 진짜 금고에 돈이 없는 거예요. 예. 호소람이 다 이 누에고치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면서 이른바 뱅크런이 돼버렸네. 아이고. 내 돈 내놔! 내 호소람 널 믿고 내 돈 맡기는데 지금 돈이 없다면서? 그러면서 결국엔 국고횡령죄로 베이징으로 압송이 돼버려요. 압송이 됐구나. 호소람이. 그래가지고 이홍장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사형 판결을요. 그래서 그 67세에 이제 사망을 하는데. 결국 사형이 집행이 돼요? 집행하기 전에 너무나 심한 그 국문 때문에 국문 후유증으로 옥 안에서 옥사를 해요. 옥사하기 직전에 벌써 80살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어머니가 마지막 면회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어머니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부디 건강 챙기십시오 하고 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스토리가 나중에 청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제 그 민국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스토리가 이제 다 밝혀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정말 돈은 저렇게 벌어야 된다. 돈의 신이다. 재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타이완, 홍콩, 중국 본토에 있는 가게면 싹 다 호소람의 동상이 지금 다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돈은 저렇게 벌어야 된다. 근데 그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의로움을 느껴볼 수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정확한 의로움? 그냥 보증 서준 거? 아니요. 그러면은 호경여당이라는 지금 중국 최고의 약국을 무료로 오픈한 거랑 그다음에 이 누에고치를 다
원가대로 사준 거랑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 호경 여당은 지금 그 중국에도 여러 대리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부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동인당, 남부는 호경 여당. 참 의도는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해나 남경 패키지 중국 여행을 가시면요, 꼭 포함이 돼 있어요. 호경 여당 한번 들어가시자고. 아직도 무료인가요? 네? 무료인가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일단은 흰 가운을 입고 계시는 그 호경 여당의 그 약사분들이 쭉 서 계세요. 서 있어. 그러면서 물론 일부 케이스지만 이런 말합니다. 어. 저분께서 시진핑 주석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아, 시진핑 주석이 어디 고장났었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 다 앉아요. 그래서 이제 맥을 짚어주시거든요. 일부예요, 일부. 저도 이제 맥을 짚었어요. 아, 본인 얘기예요 지금? 짚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 중국 한의사가 있고 예. 중의사 호경 여당 소속, 옆에는 통역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전 중국말을 좀 하니까 일부예요. 그 호경 여당 소속 그 이제 중의사가 저는 딱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피로가 아주 쌓여 계시다.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 헌레일라 이렇게 얘기해요. 헌레일라. 옆에 있는 통역이 뭐라고 했냐면 간경화 초기입니다. 간경화 초기라고요? 네. 어, 약사시라고.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다른 그 패키지 투어 관광객들도 뭘 하고 들어보니까 저쪽이 똑같아요. 피로 누적이고 술 만드시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중국말로 관절염입니다. 뭔가 이렇게 뻥튀기를 해서 약을 사게 만드는구나. 많이 사가세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그럼 이야기의 교훈은 그 약국에 가서 중국어를 좀 배우고 약국에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중국에서 뭐 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 호경 여당이 참 그 스타 시작은 좋았지만 그렇죠. 네, 많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 항주 가면 그렇군요. 이제 호서람이라는 것 관련된 유적들이 곳곳에 이제 집터도 남아 있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아서 가는데 당대에는 어쨌든 민족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이 성장하기 전이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성장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 호서람이라는 인물, 그다음 호경 여당이라고 하는 또 거기가 그래 비교적 품질이 좋은 어떤 그런 약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또 저도 그냥 개인으로 갔었는데 이제 거기를 한번 방문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제 국치를 당하기 전에 주권을 빼앗기기 전에의 우리 조선의 상황을 볼 때도 굉장히 그 속이 타고 그렇죠. 많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 청나라 말기의 상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영국이랑 대립할 때 아편 전쟁 직전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야 정말 지우고 싶은 역사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아편 전쟁 1840년 전에 터지기 전에도 보통 이제 아편 도광제라는 황제부터 다 아편 중독이었잖아요. 그러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노력해서. 근데 약간 중국 분위기가 뭐였냐면 힘을 더 내 가지고 아편을 더 하자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그 영국을 위시로 한 서양 세력이 중국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 의도가 이게 너무 내가 만약에 저 나라 사람이면 그 역사를 공부할 때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야. 그러는 와중에 이제 뭐 좀 더 시기적으로는 앞선 인물입니다만은 그런 그 서양 상인들의 횡포 앞에서 자국 시민들을 지키고자 했던 의인의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교훈은 여러분 중국 여행 가셨을 때 동인당 또는 호경 여당 들어가셨을 때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헌레일라 아주 피로 누적이십니다. 헌레일라. 네, 헌레일라. 헌레일라. 알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인데. 사실 이제 그 앞에 좌종당은 이제 그 한자 읽는 방법에 따라서 좌종상으로도 읽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의인과 관련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후세 다치지 같은 또 일본인도 있지만 이제 보통 제주도 하면 김만덕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대상인. 상인이면서 이제 그 쌀을 가지고 육지에서 사갖고 와서 제주도의 어떤 굶주림을 해결했던 그런 인물이 있는데 원래 이제 또 제주도 유명한 게 말이어서 말로 공헌했던 인물도 있거든요. 말로 공헌을 해요? 네. 이문세 씨? 아니야. 네, 그래서 의길이에 가면은 김만일 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그 김만일 기념관이 이제 김만일이라고 하는 분을 기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전쟁이 터지자마자 사실은 적군들이 제일 먼저 노렸던 곳이 우리나라의 목마장이에요. 전국에 목마장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목마장은 영도. 절영도.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이제 그 공격을 하니까 말을 빼앗기게 되면은 병사들이 쓸 말이 없어지고 또 임금이 탈 말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기르고 있던 말들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구경 농장에서 기르고 있는 마리수가 많지가 않아서 결국 그게 전쟁에 이제 소용이 안 됐던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인물이 당대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말을 기르고 있었던 김만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상으로 국가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때부터 500마리 그다음에 또 광해군 때
또 몇백 마리, 그다음에 인조 때 몇백 마리 해서 3대에 걸쳐서 한 1,300마리 정도를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내력들도 제주도에서는 또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떤 김만일이라는 분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제 조선에서는 그 김만일의 후손들이 그 지역의 목마장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는데 그 후손들이 끊임없이 육지에 보냈던 말의 마리수가 그 뒤로부터 한 400년 동안 한 2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집안이 조선의 어떤 육지에서 필요로 하는 말들의 대부분을 채웠다고 하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 의로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 이제 의로움에 관련된 역사 속의 의로운 인물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뭐 제일 먼저 나눴던 그 후세다츠지 변호사 이야기 들으면서도 같이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가 너무 신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잘못되고 빗나간 방향에 너무 과도한 신념을 가졌을 때 그렇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할 법한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신념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직관을 먼저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또 역사에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네. 우리 오늘 돌발 퀴즈 정답 2번 박열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